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2단원에서 배웠던 것들 중에서 중요한 개념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함께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학기가 점점 진행이 되어 가면서 뭐 과제도 나오고 뭐 다른 과목, 전공 과목에서도 막 퀴즈 보고 막 그러시느라 바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렇게 이제 퀴즈 전에 한번 우리가 배운 범위를 복습하는 시간을 갖는 거니까 그냥 요 시간에 퀴즈 공부를 한다. 따로 시간 내지 않고 그냥 나는 요때 공부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요 시간을 딱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면 이제 퀴즈를 대비하는데 충분히 이제 준비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번 2단원에서는 1단원에서 배웠던 것들 중에 이제 에셋 클래스 어떤 자산군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제 그리고 그 각각의 자산군에 속하는 것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어떤 금융 상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양한 자산군을 고려하게 되고 또 그 자산군 안에서도 다양한 금융 상품을 고려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우리가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현금으로 갖고 있고 얼마를 주식으로 투자하고 얼마를 채권으로 투자하고 얼마를 파생으로 투자를 하고 이제 이렇게 분산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 주식 안에서도 이거를 뭐 산업별로 쪼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바텀업으로 해가지고 종목을 좀 이제 잘 될 것 같은 거를 꼽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래서 에셋 엘로케이션과 시큐리티 셀렉션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에셋 클래스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대표적인 에셋 클래스별 금융 상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요 인트로덕션의 이 챕터 2파트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 2단원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브리프하게 살펴보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4단원까지 마친 이후에는 조금 뒤로 넘어가서, 교과서를 뒤로 넘어가서, 이제 채권 부분을 먼저 살펴볼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주식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파생 상품을 살펴보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배운 상품들, 개별 상품들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공부를 이어서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선 첫 번째로는 이렇게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은 이렇게 파이낸셜 마켓과 캐피털 마켓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머니 마켓이라는 거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대체적으로 만기가 1년 이내에 돌아오는 금융상품들이 거래되는 시장이 요 머니 마켓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단기이다 보니까 좀 더 사고팔고 하기가 쉽고 유동성이 풍부하면서 만기가 짧다 보니까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품들이 거래되는 경우가 요 머니마켓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금융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이제 캐피털 마켓, 우리나라 말로는 자본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식이나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채권 같은 것들이 거래되는 시장, 그리고 뭐 이런 옵션이나 퓨처스, 선물과 같은 파생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 캐피털 마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선 첫 번째로 머니마켓에 있는 대표 금융 상품들을 한번 몇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T빌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제 이렇게 줄여서 T빌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이제 이것은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중에 만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이 T빌에 해당하는 것이었죠. 이제 만기가 1년에서 10년 사이이면 T노트, 그리고 10년을 초과하면 본드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여기에서는 만기가 1년 이내에 해당하는 T비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봤던 거가 나오는 건데 이제 요 채권에서도 그리고 주식에서도 그리고 외환에서도 이렇게 가격에는 두 가지가 고시가 됩니다. 이제 비드 프라이스와 에스크 프라이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비드 프라이스와 에스크 프라이스는 이거를 투자자 입장에서 말을 하냐 딜러 입장에서 말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고 했죠. 이제 우선 비드 프라이스는 채권 딜러 입장에서 사들이는 가격이죠. 어,
투자자, 개인 고객, 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채권을 파는 딜러한테 파는 가격이 요 비드 프라이스입니다. 이제 그리고 에스크 프라이스의 경우에는 이제 각각 그 반대로 되는 건데 이제 채권 딜러 입장에서는 파는 가격이고 채권을 파는 가격이고 이제 일반 고객 입장에서는 채권을 사들이는 가격이 요 에스크 프라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고객의 경우에는 이제 비싸게 사서 싸게 팔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 차액에 해당하는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를 채권 거래해주는 딜러가 먹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요 단기 금융 상품 중에 하나가 요 Certificate of Deposit 요거를 줄여서 CD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 말에서는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거는 주로 금융기관이 돈을 빌릴 때 판매를 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보통 뭐 1년 이내인데 보통은 뭐 1에서 3개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많고요.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은행이 판매한 양도성 예금 증서 CD는 이제 그 이후에 뭐 서로 다른 투자자가 또 사고 팔고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요 CD라는 거는 금융상품이 돈을 빌릴 때 주로 사용하는 수단이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CP라는 것도 단기 금융상품의 대표 주자입니다. 이제 요거는 요렇게 잘 알려진 어떤 일반 기업 이제 그리고 뭐 주로 일반 기업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돈을 빌리는 방법 1년 이내로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게 요 CP 기업 어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음이라고 하는 거는 뉴스나 뭐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냥 내 신용을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겁니다. 어떤 그냥 증서를 써주고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BA라고 하는 것은 간략하게 살펴봤었는데 이제 뭔가 수출입을 하는 무역을 하는 그런 업체들에서 사용을 하는 어떤 수단이 요 BA라고 했었죠. 그리고 유로 달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달러란 달러인데 유로라는 말이 붙었죠. 그래서 이게 여기 앞에 유로가 붙었다는 거는 이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거래되는 달러를 유로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초기에는 미국 이외의 지역의 달러가 그 중에서도 가장 어디에 많겠어요. 뭐 가장 발전이 빨랐던 유럽 쪽에 이제 그 미국 달러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유로 달러라고 불리기 시작을 했던 건데 지금 자체는 이게 유럽이라는 어떤 지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달러를 유로 달러라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포랑 그 리버스 레포라는 것도 살펴봤었죠. 이 레포라는 거는 뭐를 생각을 하면 된다? 전당포를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금융기관도 돈을 빌릴 때 요 레포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이제 거의 초단기, 그러니까 하루짜리로 그렇게 돈을 빌릴 때 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미국채 거의 이제 그 신용 위험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제 단기 국채, T빌 같은 거를 맡기고 이제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당포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명품 시계나 고가의 어떤 물건 맡겨놓고 내가 우선 돈 빌려간 다음에 이제 그 이자를 쳐가지고 다음 날에 갚는 방법, 이제 그거를 레포라고 하고 이제 그 반대로 반대인 경우가 리버스 레포, 옆 레포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페더럴 펀즈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금융기관들 특히 은행의 경우에는 은행 고객으로부터 뭐 100만 원을 예치를 받았다. 그러면 그 100만 원 중에 대략적으로 한 10%인 10만 원 정도만 떼어놓고 나머지 90만 원을 또 다시 다른 고객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은행은 계속 돈을 버는 거예요. 그 10만 원 예치에 돼 있는 10만 원은 어디로 가냐면 중앙은행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되는 거고 미국의 경우에는 요 Federal Reserve Bank라고 하는 중앙은행이 있죠. 중앙은행에 최소로 얼마가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고객에게 받은 예탁금이 얼마였다. 그러면 그 중에 뭐 10%가 이제 지급 준비율이야. 그러면 그거 곱하기 때려가지고 얼마가 중앙은행 계좌에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어떤 은행의 자금 사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다른 돈 남는 은행한테 이제 그 연락을 해가지고 야, 나 돈 좀 빌려달라. 잠깐이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은행이 은행한테 돈을 서로 빌려주고 하는 방법이 요 페더럴 펀즈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요 브로커 스콜이라고 하는 것 살펴봤는데 이제 요거는 일반적으로는 여기 뭐 뱅크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주식을 현금 100%가 아닌 현금 50% 플러스 증권사에서 빌린 돈 50%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빌리는 방법이죠. 이제 그러한 것이 요 브로커 콜. 여기서 브로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증권사, 미국식 표현으로 말을 하면 투자은행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리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선 이 리보라는 거는 기준금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었던, 이제는 되었던이라고 과거형으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되었던 기준금리가 리보입니다. 이제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채권을 발행한다, 전 세계적으로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리보 플러스 얼마의 가상금리, 뭐 알파의 가상금리, 뭐 LG전자가 또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하면 이제 리보 플러스 베타 가상금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금리를 이 리보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런던에 있는 대형 금융 어떤 은행들이 서로가 서로한테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의 평균 낸 거가 이 리보로 맨날 고시가 되었던 것인데 이렇게 어떤 그 스캔들 그러니까 허위로 이 리보 기준금리를 고시를 한 것이 발각이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이 리보를 어떤 기준금리로 사용을 하지는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 일드라고 하는 것은 수익 아니면 수익률을 뜻합니다. 특히 채권에서 일드라고 하면 이게 수익을 뜻하는 것이 많은데 이제 이렇게 머니마켓 즉 만기가 1년 이내인 금융 상품들의 경우에는 이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리스크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10년으로 돈을 빌려가는 것보다 이제 1년 안에 돈 갚겠다고 하는 게 채권자, 그러니까 돈 빌려준 입장에서는 훨씬 마음이 편하죠. 아무래도 10년보다는 1년 안에 무슨 일이 생길 확률이 훨씬 더 적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단기 금융 상품들은 장기 캐피털 마켓에서 거래되는 금융 상품들보다 리스크가 낮다. 그렇지만 리스크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펀드에서 배웠는데 사단원에서 배웠는데 요 MMF라고 하는 펀드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요 2.1에서 살펴보았던 이제 만기가 1년 이내인 금융 상품들에 주로 투자를 하는 펀드가 MMF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2.2 피겨에서는 이제 스프레드인데 뭐와 뭐의 스프레드, 뭐와 뭐의 차이냐면 이제 페더럴 펀드 레이트,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랑 정책금리 기준금리랑 T빌 단기 어떤 금리의 어떤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T빌 사이의 차이를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표시를 해놨는데 이제 요 스프레드가 커지는 시기가 주로 어떤 금융 위기,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시기인 경우가 많다라고 했었죠. 이제 그래서 여기 글로벌 금융 위기 때에도 요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올라갔었고 이제 1차 석유 파동, 2차 석유 파동 뭐 요런 때에도 스프레드가 상당히 올라갔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대표적인 장기 금융 상품이 바로 이 채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2.2에서는 채권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중에 1년을 초과하는 T노트 그리고 10년을 초과하는 T본드라는 것도 있고 이제 일반 기업이 돈 빌릴 때 발행하는 회사채를 줄여서 그냥 사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채라는 것도 있고 지자체,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뮤니시펄 본드도 있고 그리고 여기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그래서 뭐 개인 같은 경우에 돈을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굉장히 장기로 빌리죠. 그때 사용을 하는 요 페더럴 모기지 시큐리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 이외에
어떤 뭐 공사, 무슨 정부 기관들 있죠. 뭐 무슨 공단, 무슨 공사, 뭐 한국철도공사 뭐 이런데 이제 요런 데에서 뭐 한국도로공사 요런 데에서 이제 어떤 본인들의 사업을 할 때에 추가적으로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발행하는 채권이 요 페더럴 에이전시 대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이전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부 기관을 이렇게 에이전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본 T노트는 만기가 10년 이내인 경우가 T노트로 구분이 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T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미국 정부가 발행을 하는 국채를 말을 하는 건데 이게 1년 이내냐, 1에서 10년이냐, 10년을 초과하냐에 따라서 T빌, T노트, T본드 이렇게 이름이 다르게 불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요 우리가 인플레이션 프로텍티드 트레저리 본드라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요거를 팁스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이제 그런데 왜 이런 게 팁스 같은 게 나오게 되었다라고 했냐면 우리가 수업 때 배웠던 것처럼 이제 보통은 고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채권으로 돈을 빌린 경우에 뭐 만기가 뭐 5년이다 아니면 뭐 3년이다 그러면 이제 뭐 주기적으로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길면 길수록 고정이자를 지급을 하기로 하는 경우 채권자, 이자를 받는 입장에서 조금 이제 불리한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물가가 그 사이에 오른다던가 하면 그때 받기로 한 이자가 지금 와서 보니까 물가 오르고 난 이후에 보니까 너무 낮게 느껴지는 거야. 이제 그러한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이 된 것이 요 팁스 같은 것이 되겠다. 이제 그래서 여기 해지라는 표현 나왔었는데 인플레이션 리스크 그와 같은 물가가 오르면서 채권자가 손해 보는 것을 해지 피하기 위해서 요런 게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페더럴 에이전시 뎃은 뭐 여기 뭐 요런 어떤 미국의 기관들이 발행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공사 같은 것들 뭐 철도공사, 도로공사, 뭐 토지주택공사 뭐 요런 어떤 정부 기관들이 발행하는 채권이 요 페더럴 에이전시 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인터내셔널 본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당연히 어떤 뭐 그 자국에 있는 기업이 자국에서만 자금을 채권을 발행을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국 이외의 나라에 가가지고 채권을 발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유로본드라고 하는 거는 발행하는 국가의 통화가 아닌 통화로 채권이 발행될 때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통 채권을 발행하면 원화로 발행을 할 텐데 뭐 엔화라던가 뭐 달러로 발행을 하는 경우가 유로본드에 해당을 하는 거고 이제 그 중에서도 다른 카테고리인데 양키본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국에 본사를 두지 않은 기업인데 미국에 와가지고 달러로 그 채권을 발행을 하는 경우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를 양키본드라고 합니다. 이제 요 양키본드는 그런 어떤 이제 달러로 발행되는 채권, 이제 미국 기업이 미국에 가가지고 달러로 채권 발행하는 경우를 양키본드라고 하고, 이제 그게 우리나라인 경우는 뭐 김치본드, 뭐 중국인 경우에는 뭐 딤섬본드, 그리고 뭐 일본의 경우에는 뭐 사무라이 본드, 뭐 이렇게 불린다라는 걸 우리가 나중에 또 채권을 공부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지방 정부 그리고 주정부가 발행을 하는 뮤니시펄 본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뮤니시펄 본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제 세금에서 어떤 절세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요 뮤니시펄 본드의 쿠폰 아니면 이자율이 높지가 않더라도 세금이 절세되는 걸로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뮤니시펄 본드 하면 요 텍스 이그젬프트 효과,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발행되는 경우가 많고 혹은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피겨 2.3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뮤니시펄 본드에는 절세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세후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할 채권끼리 서로 수익률을 비교를 할 때
요 R 뮨이랑 이제 요 R 택스업을 세금 내는 채권인데 그래서 거기서 세금 뗀 거, 이제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또 요 그 택서블 본드가 더 많은 리턴이 있다. 그러면 세금 내는 채권을 과세가 되는 채권을 선택을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요 뮤니시플 본드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리고 회사가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이 요 커퍼레이트 본드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와 같은 회사채를 발행을 할 때에는 뭐 이게 담보를 잡냐, 담보를 잡지 않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올 수가 있겠고, 이제 그리고 이렇게 후순위인 채권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선순위 채권이 있을 수 있으면 이제 그 순위에서 나중에 돈 받을 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후순위 채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주로 미국의 경우에는 1년에 2번 이렇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와 같은 회사채는 아무리 튼튼한 기업이라도 미국 정부보다는 당연히 돈을 떼일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돈을 안 갚을 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채는 뭐 그 아무리 그 뭐 애플 아니면 구글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채권보다는 디폴트 할 확률, 그러니까 돈을 안 갚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와 같은 회사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이제 콜러블 본드 아니면 컨버터블 본드 같은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채권을 배울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모기지라고 하는 것은 주택을 구입을 할 때에 돈을 빌리는 방법이 요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라는 것이고, 이제 그러한 모기지를 풀링을 해가지고 또 다른 투자자에게 판매를 하는 것,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요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라는 것이었죠.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컨퍼링 모기지, 즉 어떤 소득이 꽤 이제 안정적인, 신용이 좀 괜찮은 개인들한테만 주택담보대출을 승인을 해줬다가 경제가 굉장히 활황이 되고 좋아지면서 지금 금융기관, 은행이 특히 조금 신용이 좋지 않은, 그러니까 프라임이 아닌 서브 프라임 신용 등급을 가진 개인들에게도 주택담보대출 승인을 해주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거를 서브 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거고, 이제 조금 더 리스키한 거죠. 당연히 신용이 조금 더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빌려간 거니까. 그래서 그런 모기지를 가지고 만든 MBS는 당연히 좀 더 위험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MBS 발행량이 굉장히 늘어나다가 이제 요 글로벌 금융 위기 경우를 거치면서 조금 정체가 되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3번 부분에서는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주식은 보통 주식에는 보통주라는 것이 있고 또 뒤에 나오는 preferred stock, 우선주라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통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주주로서 그 회사 이사회 주총에 가가지고 내가 뭔가 회사의 안건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식이 바로 이 커먼 스탁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와 같은 커먼 스탁을 가지게 되면 만약에 나중에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어서 이제 다 현금 청산, 뭐 빚잔치 하고 나서 이제 현금으로 다 현금화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서 이제 내가 현금을 뭐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앞에서 다 현금이 이미 다 뭐 채권자한테 갚을 거 다 갚고 정부한테 못 냈던 세금 다 내고 근로자한테 밀린 임금 주고 하고 현금이 없으면 나는 이제 돈을 못 받는 거고, 이제 그러고도 현금이 남아 있으면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요 보통주가로 투자를 한 주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두 번째 특징은 보통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투자를 한 금액만큼만 손실을 볼 수 있다.
뭐 선물이나 옵션이나 아니면 빚내서 주식 투자하거나 하면 내가 투자한 것보다 더 손실 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보통 주 현금 100%로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냥 딱 내가 투자한 금액만 손실을 본다. 그게 최대로 내가 손실 볼 수 있는 금액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렇게 주식 비상장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 거래소에 상장을 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자기 주식, 자기 회사 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이제 리스트한다, 거래소에 상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디비던드 일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런 것들을 보고 뭐 요런 것들을 보고 어떤 주식에 투자할지 투자자들이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종목을. 디비던드 일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가장 최근에 주가 대비 배당 그렇게 요렇게 분모 분자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배당을 얼마나 주나라는 거를 요 디비던드 일드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고, 캐피털 게인은 그냥 단순하게 주식을 투자해서 내가 10만 원에 샀는데 15만 원이 됐어. 자, 그러면 거기서 나온 자본 소득 캐피털 게인은 5만 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요 PER 비율은 이제 우리가 뭐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다 자세하게 이제 뒤에 주식을 공부할 때 다시 다 볼 건데, 밑에 EPS라는 것을 분모로 놓고, 이제 그리고 위에는 주가를 넣은 것을 요 PER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요 EPS라는 거는 또 어떻게 계산을 했냐라고 하면 단기순이익을 그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수로 나눈 것이 이 EPS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비교를 해 보면서 이제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는 거죠, 투자자들이. 이제 그리고 보통주가 아닌 또 대표적인 주식이 preferred stock, 우선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우선주의 경우에는 이제 회계를 배우신 분들은 조금 더 잘 아실 수 있을 텐데, 이제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중간적으로 다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채권처럼 이 프리퍼드 스탁도 이제 매년 고정적으로 배당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그리고 주식 보통주 사는 것처럼 이제 우선주도 이제 어떤 그 주식 거래를 통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주식의 성격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식에는 이제 커먼 스탁이라는 것과 프리퍼드 스탁, 보통주, 우선주 이렇게 두 가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부수적으로 요 DR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 DR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ADR를 살펴봤었는데, 이제 뭐 쿠팡처럼 굉장히 잘 해서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에 직접 상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상장이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이제 세계의 자본시장이라고 불리던 미국에 상장을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상장을 해놓고 미국 투자자가 이제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미국 그 주식시장에는 어떤 그 연동시켜서 증서 같은 거, 그거를 DR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요 DR이라고 하고, 이제 그거를 미국에 그렇게 DR을 상장시켜 놓는 경우를 요 ADR, 아메리칸 D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2.4번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주식과 채권 시장의 지수들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주식시장에는 다양한 지수들이 있죠. 그래서 뭐 여기 다우존스 지수라든지 S&P 500, 뭐 그리고 뭐 NYSE 뭐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주가시장 지수입니다. 이제 여기 그 중에서도 요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개의 블루칩 기업, 그러니까 좀 잘 나가는 기업을 가지고 어떤 지수를 만든 건데, 이제 요 다우존스 지수의 경우에는 어떻게 산출했냐? Price Weighted Average 방식으로 산출을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이 산출 방식은 아니었고, 이제 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요 S&P 500 산출할 때 쓰는 방식인 요 Market Value Weighted 방식이었습니다. 이 S&P 500은 500개의 기업을 가지고 산출을 한 거고, 이제 그 S&P라는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 그 비율대로 주가 지수를 산출하는 것을 이제 마켓 밸류 웨이티드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다른 미국의 주식 시장도 있죠. 뭐 SIS, 나스닥, 뭐 윌쉐어 5000 같은 시장도 있습니다. 주가지수 산출하는 세 번째 방법이 이퀄리 웨이티드 방법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만큼씩을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였죠. 여기 앞에서 나왔던 요 프라이스 웨이티드 방법은 한 주씩을 다 담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산출 방법은 S&P 500과 같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코스피라든지 뭐 일본의 니케이 같은 것도 다 보통 이런 방식으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도 이런 채권 시장의 어떤 경향성을 보여주는 지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 시장의 지수라고 하면 딱히 기억나시는 게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채권 시장 거래보다는 주식 시장 거래가 많기도 하고 좀 주가 지수들은 생소하죠. 이런 메릴 린치 지수, 뭐 바클레이스 지수, 뭐 시티 어쩌고 저쩌고 지수 같은 어떤 채권 시장의 지수 같은 것들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채권 시장은 조금 유동성도 떨어지고 이게 뭐 매 초마다 거래가 막 되는 것도 아니라서 조금 주가 지수만큼 그렇게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잘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겨 2.9번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채권 시장의 어떤 대략적인 모습을 살펴봤는데 국채가 그 가장 많고 그리고 뭐 커퍼레이트도 꽤 되는 거였고 뭐 여기도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대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수치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파생 상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살펴봤죠. 이 파생 상품은 요 데리버티브라는 뜻이 뭐뭐뭐에서 파생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가 지수 파생이 될 수도 있고, 뭐 채권에 파생이 될 수도 있고, 금리에 파생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품에 대해서 파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초 자산을 어디에 파생이 되냐, 어디에 묶여 있냐를 요 언더라잉 에셋에 묶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옵션 그리고 선물 같은 것들이 요 대표적인 파생 금융 상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옵션을 진짜 그냥 개념만 딱 여기서 살펴봤는데 콜 옵션이랑 풋 옵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옵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미래의 어떤 언더라잉 에셋을 어떤 특정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엑서사이즈 프라이스 혹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사기로 미리 지금 약속하는 거를 이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언더라잉 에셋을 나중에 미리 사기로 약속하는 거는 콜옵션이고 나중에 그러한 언더라잉 에셋을 얼마에 특정한 가격에 팔기로 약속하는 거는 요 풋옵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옵션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퓨처스 컨트랙트 요거를 그냥 줄여서 퓨처스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선물이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선물도 약간 유사하게 나중에 어떤 특정한 미래에 어떤 특정한 자산을 사거나 사기로 약속하거나 팔기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옵션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앞에 옵션은 내가 미래의 약속을 언제 사기로 혹은 팔기로 약속을 했지만 내가 그때 가서 내 이해 득실을 따져서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옵션을 굳이 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할인 쿠폰 같은 거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뭐 다르게 어떻게 할인 받아서 사는 게 더 싸면 굳이 할인 쿠폰 안 쓰잖아요. 그런 게 옵션이고 이 퓨처스라는 건 뭐냐면 사기로 했으면 팔기로 했으면 무조건 나중에 만기일에 어떤 내가 이 퓨처스 거래를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 차이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옵션과 퓨처스는 옵션은 오블리게이션, 의무가 아닌 권리이다. 그런데 요 퓨처스의 경우에는 의무가 있다. 그리고
방금 앞에서처럼 퓨처스는 이제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이라는 게 있고 이제 요 옵션의 경우에는 콜 옵션, 풋 옵션이라는 게 있다. 이제 물론 콜 옵션에도 다시 롱 포지션, 숏 포지션,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요렇게 조금 자세한 것들은 우리가 책에서 다시 파생상품 부분에서 다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러한 옵션을 살 때의 옵션에 대한 대가로 뭔가 금액을 주고 사는 건데 이제 그러한 금액을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이제 그런데 이 퓨처스 컨트랙트를 거래할 때에는 이제 내가 미래에 어떤 것을 사기로 혹은 팔기로 약속을 할 때에 그때 계약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라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2단원에서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에서 정말 간략간략하게 이제 우리가 뒷 단원들에서 자세하게 진짜 뭐 몇 개 단원씩을 통해서 볼 거를 우선 간략하게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우리가 2단원에서 살펴봤던 것들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위주로 복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